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주식 투자할 때 가장 먼저 따져보는 게 이 주식을 샀을 때 이 주식으로 내가 얼마나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가장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목표 수익률 이걸 먼저 따지고 주식 투자를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 좀 모셨습니다. 금융계에서 스타 강사로 통하는 사경인 회계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경입니다. 제가 그 경제쇼 한 10달 지금 정도 됐는데 진행 네. 맡은 지 네.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 했습니다. 예전에 자주 좀 나오셨다면서요? 네, 그 전에 이제 다른 진행자분이 하실 때 최경영 예, 하실 때 그때 예. 한 서너 번 왔었습니다. 예. 그분보다 제가 더 편하니까 편하게 좀 오늘 답하시면 됩니다. 예. 최근에 그 책을 내셨는데 제목이 이제 사경인의 친절한 투자 과외, 예. 과외예요. 예. 누구를 과외를 시킨 거예요, 이거를? 저희 지금 와이프를 대상으로 과외를 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전에 제가 책을 저희 아이들 대상으로 책을 원고를 좀 썼었는데 예. 그게 이제 저는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면 투자를 가르칠 생각인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조금 일찍 돌아가셨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돌아가신 나이가 저보다 한 4살, 4년 정도 더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예. 근데 아이들한테 혹시 저한테도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예. 그걸 장담할 수 없으니까 근데 아이들이 아직 지금 3살, 7살 이래가지고 예. 지금 가르칠 수는 없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나중에 커서 읽어보라고 좀 아이들한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책을 좀 써놨었는데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원고를 완성했다고 하니까 와이프가 저한테 예. 아니 진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예.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책을 읽을 게 아니라 당장 자기가 예. 지금은 제가 이제 주식으로 많은 걸 운영하고 있으니까 예. 그걸 자기가 물려받아서 그걸 계속 이어 나가야 될 텐데 예. 자기가 먼저 배워야 될 것 같다. 아. 그래서 저한테 그런 그 원고를 자기가 먼저 읽어보게 달라고 그러는데 예. 갑자기 이게 머리가 띵해지는 게 지금 이 원고를 와이프한테 주면 와이프가 소화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어려워서요? 예, 내용이 예.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석대로 투자를 나오고 재무제표를 분석한다거나 예.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가지고 책을 썼는데 지금 당장 우리 와이프가 그런 재무제표 분석, 비즈니스 분석 이런 것들을 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건 우리 아내한테 올리는 책은 아니고 아내한테 올리는 투자 방법이 아닌 것 같다 예.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럼 내가 당신한테 적합한 어울리는 투자 방법을 1대1로 좀 과외를 하자. 예. 그래서 제가 그걸 과외를 하면서 낮에 저희 아이 때문에 제가 오피스텔을 따로 얻어가지고 예. 낮에는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시간에 그 줌으로 강의를 예. 했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아내한테 그 강의를 하면서 그 줌으로 녹화를 해놨었는데 그때 이제 아내가 배우는 걸 보고 이 내용은 우리 아내랑 되게 비슷한 사람들도 많을 것 같다. 일반 그 개인 투자자들. 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아마 우리 아내랑 좀 비슷한 것들을 궁금해하고 비슷한 그럴 것들이 겁니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그래서 그걸 쓰셨다. 책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인분께서는 그래서 과외 받으셔서 네. 수익률이 괜찮았어요? 지금까지 수익률이라고 하면 아직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까지 수익률이 괜찮고요. 괜찮았어요? 좋은 건 뭐냐면 아내가 투자를 하면서 예. 제가 걱정하는 건 그 투자를 하게 되면 마음고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게 가장 걱정이었는데 그 고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내한테 제일 어울리는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제가 그 앞에 그 모두의 좀 그 소개를 드릴 때 목표 수익률을 먼저 따지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했어요. 네. 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럼 뭘 따져야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투자를 할 때 소위 말하는 그 행복 회로를 돌리잖아요. 행복 회로? 예. 만약에 내가 5년 전에 테슬라를 샀더라면, 예. 10년 전에 애플을 샀더라면, 예. 10년 전에 삼성전자를 샀더라면 하면서 그러면 이 정도 수익률이 났을 테니까. 근데 가만 그렇지. 보면 삼성전자가 되게 어려운 회사도 아닌 것 같고 예. 앞으로도 잘할 것 같고 예. 그래서 지난 삼성전자 한 10년 정도 수익률을 보면 10배 가까이 막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서 앞으로 10배 오르면 이라고 생각해 보면 예. 되게 어렵지 않게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하고 뛰어드는데 아.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어떤 수익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우리 투자 세계에서는 위험도 높다는 얘기인데 예. 그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들어와 보다가 그러니까 뭘 생각하지 않으시냐면요. 삼성전자가 그 10배 오르는 기간 동안 쭉 우상향한 것 같지만 예. 중간에 많이 떨어질 때는 70%까지도 떨어졌거든요.
주가의 70%가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예. 그 기간에. 어. 근데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야 결론적으로 많이 올랐고 좋은 회사니까 예. 나도 이걸 투자하면 이 정도 수익이 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 당장 보면 올 초에 9만 원대 사셨던 그렇지. 분들 지금 7만 원. 7만 원만 돼도 예. 그걸 못 버티거든요. 예. 실제로 삼성전자는 과거에 70%까지 하락 정도 있었는데 70%가 아니라 지금 20% 30%만 빠져도 예. 그걸 견디지 못하고 아. 뭐 하냐면 내가 그 투자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중간에 겪어야 되는 고통들, 네. 마음고생들이 있는데 예. 그 고통이나 마음고생들은 생각을 하지 않고 예. 이 과실만, 결실만 노리고 들어갔다가 중간에 그런 고통이 오면 그걸 버티지 못하고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주식 투자를 하려면 뭘 각오해야 되는지 예. 어느 정도 주식이라는 건 되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 위험자산이죠. 변동성,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내가 위험해질 수 있는지 예. 그런 각오들을 하고 예상을 해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수익 날 것만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당장 20%만 빠져도 야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 아닌 것 같다면서 던지고 다시 예금이나 할래 예. 이러면서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행복 회로가 이제 끊어졌다 이 표현이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럼 네. 뭘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수익이 나냐 안 나냐는 과거에 수익이 났다고 해서 앞으로도 수익이 날 거라는 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이죠, 그럼. 대신에 뭘 생각해 보냐면 예. 내가 어느 정도 고통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 이 주식을 샀을 때. 예. 예. 그러니까 저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그쪽에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쓰는 용어로는 MDD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MDD. 예. 그게 이제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이 자산이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얼마나 떨어져 봤냐. 과거에. 예. 예. 과거에서 일정 기간을 가지고 봤을 때 야 이 자산을 한 5년 정도 투자하면 중간에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한 30% 떨어지더라. 40% 예. 떨어진 적이 있더라. 네. 이런 것들을 알면 실제로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가 코스피를 5년 정도 투자하면 코스피 지수를 사가지고 5년 기다리면 확률적으로 한 90% 이상 오릅니다. 어허. 그러니까 5년 정도 지수를 사가지고 5년 기다리면 올라갈 예. 확률이 90% 이상이 되고 예. 그러면 야 그럼 코스피 사서 예. 지수 사서 기다리면 되겠는데 그러면 수익률도 한 연 7% 정도 나오거든요. 연 7% 예.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유수까지 다 따지면 한 예. 6에서 7% 정도가 예.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40% 정도가 빠져요. 아, 중간에 내려간다 이거죠. 예, 지수가. 중간에 보면 꼭대기에서 한 40%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지고 결국에는 5년 기다렸더니 한 3, 40% 오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중간에 그렇게 그 MDD 그걸 MDD라고 그러는데 코스피 주식에 투자하면 코스피 지수에 5년 정도 투자하면 MDD가 40% 이상 된다는 걸 예. 알고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사실 그럼 내가 어느 정도 MDD까지 견딜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진 자산 가지고 만약에 지금 뭐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예. 어디까지는 빠져도 내가 계속 투자를 이어가면서 견딜 수 있을 것 같은지 예.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예. 어떤 사람은 야 나는 1, 200만 원도 그렇지. 그런 힘들어서 사람 못 견딜 많습니다. 것 같고 예. 어떤 사람들은 반면에 야 이건 내가 여윳돈이어 가지고 예. 나 반토막까지는 견딜 수 있어. 예. 나중에 수익률 난다면 그 정도까지 참을 수 있어. 이러신 분도 있고요. 예. 그리고 같은 사람이더라도 금액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예. 아. 1,000만 원일 때 200만 원은 참을 수 있겠는데 1억 투자해서 2천만 원이 빠지면 예. 이건 또 전혀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견뎌낼 수 있고 허용할 수 있는 그 MDD 폭 하락폭이 어느 정도가 될까? 예. 그래서 그 하락폭을 벗어나지 않게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코스피에 투자한다면 코스피에 투자하는데 나는 지금 투자한 자산의 한 20%까지는 빠져도 예.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코스피가 과거에 봤더니 많이 빠질 땐 40%까지 빠지더라. 예. 그럼 뭐냐면 내 자산이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200만 원까지는 빠져도 견딜 수 있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40% 빠지는 게 200만 원을 넘어가지 않게. 어. 그럼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투자하면 코스피 지수에 500을 투자하면 40%가 빠졌을 때 200 빠지는 거니까 예. 아 그러면 내가 그건 견딜 수 있겠네. 어. 근데 만약에 코스피 지수에 6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면 예. 600만 원 투자할 때 40%면 64, 24에서 240이 빠져버리니까 내가 허용할 수 있는 MD들을 넘어서겠구나. 어. 그래서 나는 주식 코스피 지수에는 절반만 투자하고 예. 나머지 절반은 좀 안전한 데다가 운용을 해야겠다. 예. 이런 식의 설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 그걸 이겨냈을 때 수익률은 나중에 이제 기다림에 따라 가지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견뎌낼 수 있는 그 MDD 폭 하락폭이 어느 정도인지 예. 그걸 오히려 더 먼저 결정하는 게 투자를 계속 수익률보다는 수익률은 그게 이제 MDD를 버텨냈을 때 그 예. 뒤에 이제 자기가 투자한 기간 예. 인내한 기간에 따라서
따라오고 운이 예. 좋으면 뭐 더 좋을 수도 있고 예, 예. 그건 그 뒤의 일이니까 일단 MDD부터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MDD라는 게 그러니까 뭐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예.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한 5년 정도 예. 뭐 5년을 잡는다 하면은 예. 5년 동안에 음. 이 주식이 가장 고점에서 가장 저점으로 빠졌을 때 얼마나 빠지든가. 그렇죠. 꼭대기에서 왜냐하면 바닥까지. 그런 경우가 또 올 수가 있으니까 미래에. 그렇죠. 그걸 갖다 내가 그러면 이 돈으로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예. 당장 급한 돈이냐 아니냐. 맞습니다. 그걸 판단해서 이제 그 주식을 사라 말라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자기가 아. 자금의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면 그걸 예를 든다면은 그 네. MDD가 음. 작을수록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왕이면 같은 수익률이 하면 작을수록 예. 좋죠. 그 작은 MDD라는 걸 갖다가 MDD라는 종목을 어떻게 찾는 건지. 그게 예. 일단 뭐 미래 MDD는 어쩔지 몰라도 과거에 어느 정도로 움직였는지 참고는 해볼 수 있는데 예.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이 종목의 MDD가 과거에 어느 정도가 갔는지를 쉽게 예.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가요? 과거 그 종목 그 차트는 다 기록 나오잖아요. 저 차트를 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계산을 하거나 예, 예. 아니면 과거 주가를 다운받아 가지고 엑셀로 따로 돌려봐서 식을 걸어 가지고 뽑아낼 수는 있는데 예. 어떤 종목을 예를 삼성전자 5년 예. 딱 치면 삼성전자는 5년 투자했을 때 MD가 몇 프로야 이렇게 나오는 사이트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죠. 예. 그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좋은 게 그러니까 예. 한국 주식시장이 좋다, 미국 주식시장이 좋다가 아니라 예. 한국 주식시장하고 미국 주식시장이 투자 예. 환경이 예. 그러니까 미국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그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미국에 예.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접속해 가지고 아무 종목이나 치면 예. 종목하고 기간을 치면 이 종목이 과거 몇 년 동안 그 기간 동안 어느 정도까지 빠진 적이 있었고 수익률이 몇 프로 정도 됐었는지 예. 그걸 숫자랑 그래프 그리고 여러 가지 수치로 다 보여주거든요. 음. 그래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예. 어떤 종목이 티커를 치고 기간을 입력하면 예. 이게 MDD가 어느 정도였는지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주식에 내가 눈독 들이고 있는 이 주식이 예. 과거에 얼마나 올라갔다가 얼마나 상하 폭이 예. 얼마나 됐는지를 이제 알 수 있다. 예. 그럼 미국에는 그런 게 있는데 한국에 없어. 한국에 그런 거 한번 누가 유료 사이트로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제가 시도했던 사람들을 아는데 예. 다 사업을 접었어요. 어. 그러니까 그게 유료면 우리나라 분들은 그렇죠. 그게 그렇죠. 이게 왜 필요한지 왜 봐야 되는지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 예. 거기에서 돈을 투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접속해서 많이 그걸 활용하면 소위 말하는 예. 트래픽이 생겨가지고 광고라도 그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걸 해도 사람들은 그런 걸 보질 그렇군요. 않죠. 하긴 지금 그 사 회계사님 그 얘기 들어보니까 예. 대부분 이제 그 주식을 사면은 이 주식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성장 가능성이 있고 얼마나 지금 이게 그 가능성이 있을까 이걸 사람들이 다 보지. 예. 얼마나 이 주식을 샀을 때 최악의 경우에 내가 그렇죠. 어떻게 얼마나 견딜 수가 있느냐, 버틸 수가 있느냐 안 팔고 예. 이거를 따져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예. 그게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거죠. 투자할 때 투자를 오랫동안 이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 같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회계사님이시잖아요 지금 예. 회계사 하시잖아요. 저희도 그런 거 취재할 때 뭐 재무제표나 뭐 감사보고서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예. 특히 기업 같은 거 취재하고 그럴 때. 예. 그래서 모르는 해석을 못하는 부분 나오고 그러는 때는 이제 회계사 분들한테 아는 회계사들한테 이거 좀 한번 좀 봐주소. 나 이거 도저히 까막눈이라서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예. 부탁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 경제쇼 하면서도 그 많은 이 경제 주식 패널들 나오고 그럴 때 그 얘기는 많이 하거든요. 이 재무제표나 감사 보고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예. 이게 중요한데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거 안 본다. 실제 잘 안 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예. 그거 꼭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 저는 이제 예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은 무조건 봐야 된다였는데 예, 근데 와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보질 못하는구나. 아까 예.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저는 이미 뭐 회계사고 숫자에 대해서 뭐 익숙하고 예, 해서 쉽게 보면서 여기에 사실 그 재무제표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항목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저는 뭐 수익을 내기도 하고 막 이랬었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일반 보통 투자자들이 재무제표를 본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구나.
일단 그 다트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볼 수는 있어요. 일단 네, 어떤 볼 수 기업 있고 상장회사는 공부를 하셔서 보면 어디까지 보냐면요. 아쉬운 게 뭐냐면요. 그 1차적인 걸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재무제표 처음 공부하신 분 이건 알아야 되라고 보는 게 부채 비율이 뭐 높으면 위험하다. 그렇겠죠. 뭐 영업이율 높으면 뭐 좋다. 예. 뭐 ROE가 어떻다. 뭐 이런 것들을 보시는데 예. 실제 투자를 할 때 봐야 될 건 오히려 예. 부채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안 위험한 회사. 어허. 부채 비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위험한 회사. 예.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뒤집어 볼 수 있어야지 그게 이제 실제로 투자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 일반 사람들은 아는 거 불가능합니까? 불가능까지는 아닌데 꽤나 시간을 들여야 되고 네. 그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좀 하셔야 돼요. 공부하는 거 어려워요, 그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래요? 사람들한테 그것들을 좀 가르쳐 드려보려고 하고 예. 또 이제 뭐 책으로 쓰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해봤었는데 예.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한 그런 것들을 뭐 10년 가까이 강의도 해보고 책도 쓰고 해봤는데 예. 야 이건 다 할 수 있다고는 얘기 못하겠다. 예. 쉽게 말해서 우리 와이프한테 하라고는 말 못하겠다. 예. 그게 우리 아들한테는 너 크면 이런 거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르칠 수 있겠지만 예. 지금 가정주부인 저희 와이프한테는 와 이걸 보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해를 시켜서 투자하는데 활용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 아내한테 가르치면서 재무제표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저희도 사실 뭐 그런 회계학이나 이런 걸 제가 뭐 그 배워본 적도 없지만은 네. 그냥 기자 생활하면서 네.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들여다볼 일이 많거든요. 네.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는 숫자들이 눈에 안 들어와. 근데 나중에 한참 이렇게 며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런 꼼수가 있었고 이게 네. 좀 이거는 의심스러운데 이런 게 눈에 그때부터 막 들어오거든요. 그게 이제 인내를 가지고 보이기 시작하면 예. 거기서 소위 말하는 바둑 두는 느낌도 있고 얘가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숫자를 이렇게 건드렸구나. 예, 이 숫자 예. 이렇게 건드렸고 이거 앞뒤를 맞춰보면 주성대용 연결해봤을 때 또 예. 다른 회사 재무제표 숫자랑 특관자 거래까지 연결해봤을 때 이런 것들이 그 이면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되게 좋은데 거기까지 이제 내공이 쌓이기가 그렇군요. 쉽지 않으셨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거 보는 게 훨씬 더 주식 투자하는데 그 수익률을 내는 거는 훨씬 유리한 건 맞는 거예요? 하나는 확실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걸로 뭐는 보셨으면 좋겠냐면 재무제표라는 게 어느 때 더 유용하냐면 수익을 내는 것하고 예. 손실을 피하는 거. 예. 둘 중에 어디에 더 유용하냐고 보면 예. 손실을 피하는 데 확실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요? 왜?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재무제표를 보고 이 회사는 좋은 회사고 대박날 회사다. 예. 이 회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신약이 승인될 거다, 게임 히트 칠 거다 이런 건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나타난다 해도 좀 믿기가 좀 그렇고. 그렇죠. 예. 근데 뭐는 나타나냐면 이 회사가 만약 그런 신약 개발이 이번 신약 개발이 실패한다면 예. 직원도 월급 줄 돈은 남아 있는지 만약에 이번 게임 히트를 못 친다면 예. 다음 게임을 개발할 때까지 예. 자금은 충분한지 예. 올해 말까지 갚아야 될 돈은 얼마인지 예. 이 회사가 지금 누구한테 몇 프로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했고 누가 이 회사에 그 자금줄을 쥐고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은 또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뭘 볼 수 있냐면 위험한 회사를 걸러내는 데는 되게 유용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뭐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로 걸러내는 방법도 있지만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감사보고서라는 거 다트에서 예. 감사보고서를 보시면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감사인이 이 회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가 잠깐만 이 회사 봤더니 하나를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감사 의견이거든요. 예. 감사 의견이 만약에 망할 것 같은 회사다. 예. 감사인이 보기에 이 회사 상태가 되게 안 좋고 회사 경영 상태가 지금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망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회사가 망할 것 같다고 재무제표를 가지고 오면 예. 그러면 감사인은 그 감사 의견이라는 걸 주는데 예. 거기에서 무슨 의견을 주냐면 적정 의견을 주거든요. 적정하다. 예. 망할 것 같은데도. 망할 것 같은데 망할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예. 그러니까 감사 의견을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적정 의견이라는 건 맞게 판단할까 맞게 감사했다. 이 회사 재무제표랑 이 회사 예. 상태가 일치한다. 예. 재무제표 봤더니 계속 적자고 예, 거의 예. 뭐 빚 많고 다 적어와서 왔네. 예. 그러니까 맞아요. 이 재무제표가 맞습니다. 적정하다. 이 회사 상태를 적정하게 감사했네. 금방 망한다고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적정 이렇게 나가버리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적정이면 뭐 3일에게 보험이 감사인데 적정이래. 괜찮은 회사네. 그러면 걱정 많고 투자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잘못 오해하시거든요. 아. 그래서 감사 의견을 가지고 예. 적정이냐 또 부적정이냐 이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봤는데 부적정이다? 예. 그럼 이미 그 회사는 거래 정지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적정이냐 부적정이냐 이거 말고 뭘 좀 보셔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회사가 망할 것 같은데 망할 것 같다고 재무제표를 들고 와서 적정이라고 의견을 줄 때는 감사인도 되게 찝찝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앞에다가 강조사항이라고 적어놓는 게 있거든요. 예. 거기에 뭐라고 적어놓냐면 계속 기업에 대한 중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적어놔요. 아하, 그렇군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 회사는 내년에도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다. 불확실성이 있다. 근데 상장사 한 2,000개 넘는 상장사 중에 예. 그 계속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적히는 회사가 예. 보통 100개 안팎이거든요. 의외로 그래도 많은 편인데 그래도 2,000개 많아요, 생각보다. 예. 지금 상장돼서 거래되는 회사 중에 100개 가까운 회사가 계속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적혀 있거든요. 그런 기업은 투자하면은 일반 개인들은 안 할 것 같은데. 안 그런데도 많이 하셨으면 하는군요. 좋겠는데 사람들이 그게 적힌지 모르고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 다른 건 안 보시더라도 예. 감사 의견은 혹시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감사 의견에 대해서 계속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적혀 있지 않나 강조사항에. 그게 적히면 그러네. 1년 안에 상장 폐지되거나 관리 종목 들어갈 확률이 한 20%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기본적인 거 그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고 위험할 때 피한다고 하는 것들. 예. 그래서 위험을 걸러낼 때 그런 정보들을 좀 이용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부분은 하나 큰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다른 건 어려우니까 그냥 예. 감사의견 보고서에서 어떻게 적혀 있는지. 자, 그것도 그렇고 또 부동산 투자보다 이제 코스피 투자 수익이 더 낫다. 뭐 이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 우리가 체감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래요. 코스피가 주식 투자하는 게 더 수익이 좋아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코스피라고 주식을 어떻게 비교하냐에 따라서 비교하는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 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 20년 코스피 지수랑 아파트 지수, 우리 이제 KB리브로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예. 둘을 20년 동안 20년 수익률이 누가 더 높은가 비교를 하는데 예.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20년이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거든요. 2000년부터 그렇죠. 예. 2019년 말이냐, 예. 2001년부터 2020년 말이냐, 예. 아니 또 작년 말까지 작년에는 주식이 되게 좋았다가 올해는 지금 부동산이 또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예. 둘을 비교하면 또 올해는 또 결과 또 달라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나는 주식이 좋다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 부동산이 좋다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거기에 맞는 데이터들을 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비교하지 않고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한테 주식이 좋은지 부동산이 좋은지 둘 중 하나를 권하는 입장에서 예. 미리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내가 그걸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비교를 해봤냐면 5년 보유 수익률을 비교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20년을 비교하면 한 번만 비교하게 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2000년에서 2020년이다 한 번만 비교하게 되니까 예.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5년을 들고 있는다. 2000년에서 2005년, 예. 2001년에서 2006년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002년, 2007년 이렇게 5년 단위로 비교를 하고 그걸 매달 비교해봤습니다. 주식 같은 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예. 2001년 1월부터 시작했냐, 2001년 2월부터 시작했냐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1년에 12번 그리고 10년이면 120번 거기다가 15년이면 180번 정도를 예. 주식하고 부동산을 내가 특정 연도 특정 달에 달 15일에 그 부동산 지수는 15일이 나오거든요. 15일이 나오니까 코스피도 15일에 같이 산다고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둘을 붙여봤어요. 예. 붙여봤을 때 5년 뒤에 누가 더 많이 올랐나. 예. 그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주식이 부동산을 2대1 정도로 이기더라고요. 주식이. 예, 주식이 두 번 이기면 부동산 한 번 이기는 정도. 예. 그래서 확실히 지수 상승률로 보면 분명히 주식이 높은데 예. 근데 분명히 우리 주변의 체감으로 보면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들이 많지 주식으로 부자 된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사실. 예. 그렇죠. 근데 왜 그 이유가 뭐냐라고 들어가 보면 제가 확인해 본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예.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MDD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견딜 수 있는 게 손해가 얼마나 되느냐. 주식을 들고 5년을 기다릴 수 있으면 네. 부동산보다 높은 상승률이 나올 수 있는데 못 나오는데 기다리지. 주식을 5년씩 들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일단.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들고 있어야 주식으로 부자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예. 제 주변을 봐도 누가 주식 투자하면서 나 이거 사서 5년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없거든요. 예. 별로 없어요. 근데 왜 못 기다리냐 보면 부동산은 기다릴 수 있는데 주식은 왜 못 기다리냐 보면 뭐 다른 이유 거래가 뭐 빈번하지 않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MDD 차이가 커요. 예. 부동산은 5년 보유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과거 지수를 봤을 때 예. 20년 정도 지수를 보면 5년 보유했을 때 부동산이 10% 이상 빠진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서
빠져봐야 10%도 안 되기 때문에 야 5년 정도 기다리면서 우상향할 때까지 조금씩 올라가는 걸 기다려볼 수 있는데 주식은 샀는데 중간에 20%, 30%, 40% 빠져버리거든요. 예. 지금 나는 이게 1000에 사가지고 2000 갈 거라고 샀는데 예. 이게 800, 700, 600이 빠지는데도 예. 아니야 5년 기다리면 2000 갈 거야. 예.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이 MDD라는 게 뭐가 되냐면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겪어내야 될 마음고생인데 예. 주식은 마음고생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걸 5년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익률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없어서 예. 막상 부자 된 사람들은 보면 그냥 부동산 사서 진득하게 들고 있었던 분들이 많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레버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 주식은 똑같이 오르더라도 부동산은 내 돈을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내 돈을 반만 집어넣으면 그렇죠. 내 수익률은 2배가 돼버리니까 예. 그래서 막상 상승률은 주식이 더 높더라도 투자한 사람의 수익률은 부동산이 더 높게 나오거든요. 상승률은 주식이 높다 하더라도 예. 레버리지는 부동산은 대부분 레버리지를 많이 쓰니까 그렇죠. 예. 수익률은 더 높다. 예. 그런데 그러면 먼저 그 레버리지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아까 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5년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럼 주식도 투자하려면은 뭐 장기 투자해야 된다, 단기 투자해야 된다 이런 그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예. 사 회계사님은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맞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단기 투자보다 분명히 유리하죠. 유리한데 예. 근데 그건 또 되게 위험한 게 그럼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돈을 번다? 예. 왜 그러냐면 주식은 개별 종목 간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예. 부동산은 뭐 강남 아파트 아니라 강북 아파트를 샀을 때 조금 수익률이 더 뭐 다르더라도 그래도 뭐 주식 아파트가 오르면 그래도 뭐 수익률 좀 차이는 있지만 뭐 큰 차이는 안 나오고 같이 좀 오르는 편인데 주식은 어떤 건 5년 기다렸을 때 10배, 20배 오르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망해서 없어진 종목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편차들이 되게 크기 때문에 사실은 5년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좋은 종목을 골랐냐. 이게 더 중요한 자산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을 사가지고 5년 기다리면 수익이 나. 물론 단기보단 장기가 수익 날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주식, 잘못된 종목을 고른 다음에 5년 기다리면 오히려 돈이 다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을 비교했을 때 저는 만약에 주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요. 주식 같은 경우에 변동성,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큰데 대신에 뭐가 있냐면 주식은 다 사버릴 수가 있거든요. 다 사버린다는 게 뭘 다 사버린다는 거예요? 지수를 사가지고 지수에 투자를 하게 되면 전체 종목을 사는 것처럼 뭐 ETF를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ETF를 사게 되면 내 전체 주식을 다 사는 게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주가 지수만큼의 수익률, 주가 지수만큼의 변동성을 내가 투자할 수 있는데 아파트는 문제가 뭐냐면 아파트도 아까 말씀드린 지수로 보면 변동성이 10%도 안 되게 작게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 아파트는 그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어떤 아파트인지 내가 골라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개별 아파트는 전체 아파트 가격의 평균은 변동성이 작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생각해 보면 뭐 아파트 하나하나로 보면 지난 10년, 20년 봤을 때 중간에 20, 30% 빠진 아파트도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평균에다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다. 이게 저는 장점이라고 보고 그래서 개별 주식을 고를 만한 그러니까 개별 주식을 골라가지고 우상향하는 주식을 골라내는 건 대단한 공부가 사실은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 연구들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면 대신에 주식은 지수를 사가지고 ETF로 간접 투자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주식이 주는 그 혜택을 일반인들이 받아가는 게 좀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레버리지 그러니까 주식하고 부동산 뭐인 경우에 뭐 부동산도 이게 뭐 투자라고 뭐 말할 수 있을 부동산은 투자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이 부동산은 일단 대부분의 경우 레버리지를 이제 많이 활용을 하니까 그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레버리지라는 게 사실 이게 도 아니면 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잘 쓰면은 큰 수익을 되지만은 그 하이 리스크 그 하이 리턴이 되지만은 망하면 정말 또 크게 망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좀 그럼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식도 지금 레버리지 써서 지금 요즘 투자하는 분들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레버리지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예. 이론상으로는 내가 조달한 자금보다 내 투자 수익률이 더 높으면 예. 예를 들어 3%로 빌려가지고 그걸로 수익률을 4% 5% 내면 좋은 거고 그렇죠. 그 수익률을 못 내면 나쁜 거라고 돼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특히 주식 같은 경우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 앞으로 전망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물론 과거 부동산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이 지난 10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된다면 레버리지가 좋겠지만 예. 사실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예. 대신에 레버리지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불리할 때가 언제냐면요. 그 자산 자체의 가격이 변동성이 크면 예. 변동성이 큰 자산에 레버리지를 쓴다는 건 정말 위험한 행위고요. 변동성이 작고 안정적으로 가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래도 레버리지 좀 써볼 만하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아까 야 그러면 부동산보다 주식이 더 수익률 상승률이 높았는데 부동산은 레버리지 써서 그게 수익률이 높았다고 예. 그럼 주식은 레버리지 쓰면 주식은 더 높아지겠네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예.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산술평균하고 기하평균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얘기는 빼고 예. 이게 레버리지를 높인 예. 상태에서 어떤 자산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계속 해버리면 예. 내 수익이 녹아버려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쭉 우상향할 때는 레버리지 썼을 때 예. 레버리지가 쭉 우상향을 할 때는 내 수익률을 페달을 높여주지만 밟아주는 거지만. 예. 예. 이 자산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뭐냐면 어떤 자산 가격이 10% 올랐다 10% 떨어지면 예. 이게 본전이 아니거든요. 10,000원이던 게 10% 오르면 11,000원이 됐다가 예. 10% 떨어지면 1,100원이 떨어지니까 아, 그렇지. 9,900원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10% 오르고 10% 떨어지는 게 아니라 50% 오르고 50% 떨어지면 그럼 훨씬 더 손해가 커지겠네. 좀 15,000원 됐다가 7,500원이다 보니까 훨씬 손해가 예, 커지는 예. 것처럼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그 예. 변동성을 키워버리면 예. 내 손실이 점점 커져버립니다. 아. 10% 오르고 10% 떨어지는 것보다 50% 오르고 50% 떨어졌을 때 내 손실이 훨씬 큰 것처럼.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네. 변동성의 레버리지를 예.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녹여버린다고 하는 네. 건데요. 아. 그래서 뭐냐면 주식이라는 건 올랐다 떨어졌다를 계속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주식 가지고 레버리지를 썼던 사람들은 지금 보시면 좋은 결과들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주식 갖고 레버리지 예. 썼을 때는. 예. 근데 부동산은 과거에 보면 쭉 우상향을 하고 변동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예. 부동산을 레버리지 썼을 때 지금까지 좀 좋은 결과를 얻었고요. 아, 그러니까 이 변동폭이 큰 거 예. 이런 사실 그러니까는 뭐 주식을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거겠지만은 예. 그런 데는 레버리지 썼다가 함부로 썼다가는 안 그래도 큰 어. 위험에다 거기다 이제 불을 그렇지. 끼얹어 놓는 예. 게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건 별로 권장을 드리지 않고 그렇군요. 그리고 또 뭐 몇 가지 자산을 섞어서 그럼 투자하는 그 자산 배분 투자라고 예. 하셨어요. 자산 배분 투자라는 게 이게 왜 필요한 건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던 게 설명을 했던 예. 게 처음에 이제 와이프는 고민하는 게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예. 지금은 어디 뭐 안 좋으신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따로 보험을 크게 들어간다 와이프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가 뭔가 해야 될 텐데 예. 근데 그러면 자기 생각에는 부동산이 더 나은 것 같은데라고 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였고요. 예. 그리고 부동산이 낫냐 주식이 낫냐 저한테 물어보길래 처음에 이제 부동산하고 주식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자 진짜로. 예. 그래서 둘 다 장단점이 있다 분명히. 예.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큰 목돈이 필요하죠 일단. 그렇죠. 하려면 목돈이 필요하고 분명히 아까 MDD가 작고 그래서 마음고생 덜 할 수 있고 수익률도 나쁘지 않고 한데 사실은 목돈이 필요하고 예. 대신에 또 그걸 골라내는 아파트가 됐든 뭐 주택이 됐든 상가가 됐든 어떤 특정 자산을 볼 수 있는데 눈이 있어야 되는데 예. 반면에 주식은 변동성이 크고 마음고생이 심하지만 대신에 작은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 개별 종목에 굳이 투자하지 않고 지수에 투자를 하면 조금 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예. 쉽게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고 예. 그래서 그 장단점이 있는 건데 만약에 저한테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만 예. 고르라고 하면 저는 사실 와이프한테 꼭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면 난 부동산이야. 왜 그러냐면 주식보다는. 예. 실제로 이거 겪어보면 예. 그 MDD 마음고생이라는 게 생각보다 심해요. 진짜 심합니다. 자기 자산이 예. 20% 30% 빠지는 상태를 본다는 건 예. 물 좀 드시고 마음고생이 진짜 심하셨나 보네. 그 상태를 견뎌낸다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아,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그때 이제 마음고생을 이런 그
회계사님 같은 전문가들도 그러니까 견디기가 힘드셨구만.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와 그런 마음고생을 견뎌낼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수익이 좀 더 나더라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도 그 마음고생이 나는 가장 큰 단점이 될 것 같다 자기한테. 예.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부동산인데 예. 근데 제가 단서를 다뤘던 게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더라도 어쨌거나 그러면 부동산은 내가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 내 자산이 다 부동산에 들어가 있으면 예. 사실은 여전히 큰 위험에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부동산이 계속해서 누군가는 뭐 폭락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예, 예. 실제로 뭐 그게 그런 얘기도 되든 많이 안 하고. 되든 항상 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러면 실제로 그게 실현이 되든 안 되든 그걸 가지고 있는 예. 모든 자산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마음 한켠이 걱정되고 그것도 예. 불안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추천한 건 뭐였냐면 예. 자산을 몇 개를 섞어가지고 예. 부동산만큼 안정적이고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자산을 만들 수 있다면 나는 예. 그게 최선이 아니겠냐. 자산을 몇 개를 섞어서 예. 부동산만큼 그냥 등락폭이 그렇게 그렇죠. 짜잘짜잘하게 계속 우상향하는 부동산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고 그런 게 그다음에 변동성도 그렇게 어. 크지 않고 뭘 섞길래 그렇게 그런 안정된 우상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섞은 건 뭐냐면 일단 반대로 움직이는 것들을 섞어놓으면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반대로 움직이는 거. 예, 우산하고 남학시 소금. 같이 팔듯이 예.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했을 때 반대로 좀 움직이는 성향이 있는 게 약간 채권이 아무래도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그래서 주식하고 채권을 섞어서 들고 있으면 훨씬 그 주식의 변동성을 줄이고 근데 둘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우상향을 하면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둘을 섞어가지고 비율을 잘 맞추면 그러면 부동산 정도의 수익률을 노려보면서 변동성도 부동산에 비해서 크지 않는 그러니까 부동산보다 좀 크게는 나오는데 그래서 주식만큼 크지는 않고 훨씬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 그걸 거기다 뭐 추가적으로 주식 채권뿐만이 아니라 뭐 금이나 원자재도 같이 섞어버리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곡선이 또 예쁘게 또 나옵니다. 금이나 원자재. 예. 그러니까 그게 뭐 인플레이션 같은 게 일어나면 주식하고 채권 같은 것들이 둘 다 나빠질 수 있는데 근데 또 그런 상황에서 주식과 채권이 다 나빠지는 상황에서 그때 좀 오르는 게 금이나 원자재. 최근에 뭐 비트코인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거나 금이나 원자재 전통적으로 그런 것들 섞어 놓으면 훨씬 더 좀 평탄한 마음고생이 덜하는 곡선을 좀 만들어 볼 수가 있거든요. 부인께서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신데 금까지는 몰라도 원자재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은데. 그래서 뭐가 있냐면 그것들을 예쁘게 섞어서 투자를 해주는 ETF가 있습니다. 그런 ETF가 또 따로 있구만요. 자산 배분 ETF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건 ETF를 하나만 사면 사전에 정해놓은 비율대로 그 여러 가지 자산들을 사고 사실은 이제 자산 배분을 할 때는 리밸런싱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기적으로 그 비율을 맞춰주는 것도 필요한데 그 리밸런싱도 알아서 다 해줘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와이프 입장에서 뭐만 하면 되냐면 그 자산 배분 ETF를 하나를 사기만 하면 돼요. 그 굉장히 편안해.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돈 생길 때마다 예금에 넣듯이 돈 생길 때마다 그 ETF를 사면 내 돈이 알아서 전 세계 주식, 채권, 금, 원자재 그 주식하고 채권에만 투자하는 것도 있고 금하고 원자재까지 같이 투자하는 것도 있고 사실 자산 배분 ETF가 또 하나가 아니라 그 안에도 되게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사람들이 돈만 들인다고 생각하는데 투자하기 위해서 돈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시간도 들여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마음고생도 들여야 되는데 단순히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투자 방법이 있고 B라는 투자 방법인데 A는 수익률이 뭐 8%인데 B는 10%야. 2% 높아. 그럼 B가 더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A는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좀 전에 그런 ETF처럼 돈일 때 사기만 하면 끝나는 건데 B는 하루 종일 시장 들여다보고 차트 들여다보고 주말이면 재무제표 분석하고 기업 방문하고 해서 2% 수익 더 나는 거 그게 꼭 좋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맞습니다. 사람마다 그건 다 다를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투자라는 거 내가 내 인생을 투자에 바치는 게 아니라 투자가 내 인생을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희 와이프한테
돈도 돈이고 수익도 수익이지만 당신의 시간을 전략할 수 있고 마음고생을 전략할 수 있는 방법이 나는 당신한테 더 잘 어울리지 않겠냐. 그 와이프한테 한번 선택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이런 방법 중에. 근데 와이프가 나는 그 방법 자산배분 ETF가 나한테 맞을 것 같다라고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에 지금 그 동의하는 게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게 저도 사실 경제쇼 진행 이제 하면서 그래서 주식도 좀 저는 사실 그 전에 주식도 안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좀 해보는 게 좀 감을 좀 경제에 대해서 뭐 익히고 그래서 제가 주식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 어린 때부터 주식을 자꾸 투자하는 그래서 경제 개념을 익혀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 취재 나갈 때도 스마트폰으로 이걸 보고 있어. 맞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래서 야 이게 맞는 건가? 정말 이게 내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이거로다가 뭐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온 내 모든 그 정신이 다 여기에 다 쏟게 만드는 건가?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죠 사실. 그렇죠. 수익이 좀 더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가 그냥 경제 방송하면서 이렇게 듣는 청취자들께 좀 도움만 드리고 저는 그냥 KBS에서 월급 주니까 그냥 이거로 충분하겠다라고 그냥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고 하니까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개별주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개별주 주식 투자가 어울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는 제가 보기엔 일부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투자는 하되 꼭 그게 개별주 주식 투자일 필요는 없고 다른 투자 방법들 아까 말씀하신 ETF 같은 자산 배분 ETF도 있고 자산 배분 ETF도 있고 다른 방법들 대안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러게요. 그 ETF 같은 경우도 그런데 다 무조건 좋은 거예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산 배분 ETF 같은 경우는 다른 것들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그 자산 배분 ETF 같은 경우에는 뭐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수익률이 뭐 부동산 수익률 이상 나오는 것도 있고 안정성은 주식에 비해서 훨씬 낮게 뭐 아까 말씀드린 MDD가 뭐 10%는 넘어가더라도 20%는 안 되게. 또 자기가 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하고 채권을 섞어서 투자를 하더라도 주식을 3, 채권을 7 하는 ETF도 있고요. 주식 4에 채권 6, 반대로 주식 8에 채권 2 이렇게 투자하는 ETF들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보통 6대4, 6040이라고 하는데 6대4가 보통 표준인데 나는 이것보다 조금 더 변동성이 크더라도 MDD를 조금 더 크더라도 나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수익률 좀 높이고 싶어 하면 주식 비중을 높일 수도 있고 반대로 나는 이거 좀 더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어.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더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채권 비중을 높인 ETF를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금하고 원자재가 섞인 것도 투자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신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이 자산 배분 ETF가 한국에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없으면 뭐 여태까지 괜히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ETF거든요, 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주식 사듯이 미국에 상장 있는 미국 ETF를 사야 됩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그 자산 배분 ETF를 왜 그럼 개설을 안 하는 거예요? 아직 출시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운영사들도 출시를 언젠간 할 거라고 보고 앞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ETF는 대부분 이제 뭐 주식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어떤 테마에 투자하거나 뭐 채권 ETF는 있지만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해주는 ETF는 아직까지 제가 국내 ETF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식, 채권, 뭐 금, 원자재 이걸 같이 이렇게 위험을 분산시켜서 뭉뚱그리는 그런 ETF는 국내는 아직 없다. 맞습니다. 그럼 그 미국 그런 자산 배분 ETF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네, 살 수 있습니다. 사기 위해서 근데 뭐가 있냐면 유의사항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세금을 내야 돼요. 우리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이게 나도 세금을 안 내는데 이게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해외 ETF다 보니까 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지방세까지 22%가 붙거든요. 그럼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세금을 뺏긴다는 거. 그래서 하나의 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근데 그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들고 쭉 가더라도 1년에 한 250만 원씩 이익이 한 250만 원까지 나게끔은 매도를 해서 다시 재투자를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절세에 대한 팁이 좀 필요하시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해외 ETF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환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확실히. 환위험. 그러니까 달러로 사야 되기 때문에 기껏 해외 ETF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났는데 환율이 낮아지면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을 어떻게 해지할 것이냐, 예. 환위험 같은 경우를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이런 것들을 하나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렇군요. 대신에 그 ETF라고 해서 맞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예. 그러니까 ETF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어떤 위험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ETF가 그러니까 그건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선택한 ETF가 어떨 때 상황이 좀 나빠지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주식하고 채권 두 가지를 들고 있는 ETF 같은 경우에 예.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오면 예. 그럼 주식도 좀 나빠지고 채권도 같이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지금 투자한 주식의 60, 40, 채권의 40, 그래서 전 세계 주식의 60, 전 세계 채권의 40을 투자해 놨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오면 나빠질 수가 있구나. 예.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왔을 경우에 대비해서 나는 또 뭘 대비를 해놔야 되지?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러면 뭐 금 같은 ETF. 금 원자재가 같이 섞인 이런 예. ETF를 살까? 아니면 아예 ETF 중에 막 그런 것도 있습니다. 스완이라고. 예. 백조? 예. 아. 그 우리 그 블랙 스완이라는 용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있죠. 예, 예. 그 블랙 스완이 예기치 못하는 위험이 터질까봐 예. 그래서 여태까지 발견 안 됐던 검은 백조가 나타나는 그런 걸 블랙 스완이라고 하는데 예. 그럴 상황에 대비하는 ETF예요. 그래서 그 티커가 스완이라고 그러는데 그 예. 블랙 스완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들은 뭐 하냐면 쉽게 말씀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예. 투자한 자금의 90%는 채권을 사놓고 미국 국채를 예. 사놓고 가장 안전한. 예. 10%만 주식을 옵션으로 사놔요. 옥션? 옵션. 옵션으로. 예, 콜 옵션. 예, 예. 콜 옵션으로. 예. 예. 그래서 뭐냐면 주가가 오르면 그 옵션을 가지고 돈을 벌고 그렇죠. 근데 만약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이 오면 그 옵션을 포기해 버리거든요. 10%를. 예. 그래서 그 ETF 같은 경우에 손실을 한 10% 정도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국채는 90%로 사놨으니까. 예. 아. 그래서 10%만 옵션을 사놨기 때문에 이게 만약 주가가 100이 올라가면 한 70까지는 먹는다고 그래요. 70% 정도 같이 올라가는데 그렇군요. 반대로 떨어지면 그걸 포기해 버리게 되는. 아까 그러면은 그 부인을 늘 이렇게 과외를 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아까 비트코인도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예. 비트코인은 하라고 권합니까? 아니면 저기 그 부인께 예. 하지 그거는 절대 그 봐선 안 되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어떤 자산에 대해서 이건 좋은 자산이 나쁜 자산 이게 아니라 예. 자기한테 어울리는 자산, 예. 자기 자금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거든요. 예. 사실 저도 비트코인을 조금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이 얘기하면 그 얘기를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회계사님 보기 비트코인 어때요라고 하면 예. 비트코인요 안 하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볼 정도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책임질 예. 상황이 아니라 저한테 물어볼 정도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런데 너는 왜 하냐라고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또 공부 삼아서 이게 분명히 야 이거 공부가 좀 필요하고 이게 와 조금 내 생각과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분명히 뭔가 변화들이 좀 있을 것 같다 예. 싶은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코인의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예. 아까 말씀드린 과거의 백데이터도 충분하지 않고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저는 MDD가 이게 100%라고 가정하고 접근을 합니다. 그 가상화폐는 예, 가상화폐 쉽게 말해서 100% 맞지. 그렇죠. 예. 다 날릴 수 있다 이거 예, 분명히. 예. 그래서 아. 뭐냐면 다 날려도 내가 감당되는 돈까지만 예.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예. 내가 허용할 수 있는 MDD에서 예. 나는 지금 전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까지는 이러도 버틸 것 같아. 예. 근데 내가 주식이 폭락하면 주식에서 MDD 한 600 정도 잡아먹을 수 있고 예. 다른 게 뭐 부동산이 있으면 그 200 잡아먹을 수 있고 근데 나머지 2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럼 200만 원은 코인 한번 해가지고 만약 코인이 다 날리더라도 예. 그건 충분히 내가 버틸 수 있을 예. 정도의 범위 안에서만 한번 해보자. 음. 그래서 자신의 MDD 아까 말씀드린 제가 MDD가 중요하다고 그러는 게 그러게요. 코인의 수익률을 계산하고 수익률을 떠올려 보면 그럼 그건 답이 안 나와요. 답도 안 나오고 그냥 이게 오르면 막 행복 회로만 계속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들 조금만 해보시죠. 이뤄도 되는 돈 없어도 되는 돈 가지고 조금만 해보시는데 예.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냥 처음에는 재미삼아 조금 해봤는데 이게 올라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차라리 떨어지면 다행인데 올라버리는 순간 더 들어가 후회가 되는 거죠. 내가 왜 그것만 들어갔을까? 그것만 들어갔을까? 네. 그렇지.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사전에 설정했던 범위가 없었기 때문에 예. 점점 더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MDD 내가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폭이 얼마나 되느냐 예. 그 정도 선에서 투자하는 게 가장 오늘 제일 큰 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경인 회계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내일 오전 11시에 유튜브로 경제쇼 플러스 업로드됩니다. 이번 주에는
신냉전 최전선으로 떠오른 우크라이나 그리고 대만과 남중국해 상황 최준영 박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